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림동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최근 저에게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글쎄, 15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다시 만났거든요.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아들 진우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거든요. 제 아들은 이제 막 판사가 된 참이었는데 그동안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하더니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 저 사실 사귀는 사람 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와도 될까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거라 엄마가 한번 봐주셨으면 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가 얼마나 설레던지 저는 당장 그러라고 엄마가 맛있는 거 잔뜩 해놓을 테니 꼭 데려오라고 했죠. 그날 밤 저는 너무 기뻐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15년 동안 아빠 없이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 제 가정을 꾸린다니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고 저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26살 아가씨를 만나게 됐죠. 첫인상은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확실히 예쁘긴 했어요. 하지만 뭔가 과하다는 느낌? 화장도 진하고 옷도 너무 화려하고 명품 가방에 명품 구두까지 판사인 우리 아들이 언제 이런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했나 싶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 혼자서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고요.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말은 예쁘게 하는데 왜인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 아들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좀 그랬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다지만 왠지 불편하더라고요. 서연 씨는 뭐 하는 분이에요? 우리 진우가 직업 얘기는 안 해줬네요. 제가 물어보니까 서연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외국계 회사에 다녀요. 마케팅 쪽 일하고 있고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외국계 회사라고 하는데 어느 회사인지는 끝까지 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 얘기를 물어봐도 대충 넘어가고요. 그리고 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일단 너무 돈을 밝혔어요. 어쩌다 예물 얘기가 나왔는데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죠. 어머님, 저는 예물은 최소 3억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명색이 판사 부인인데 그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집도 최소 강남에 40평 이상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아들 팔에 턱하니 팔짱을 끼는데 그 모습이 왜 그리 계산적으로 보이던지 15년 동안 온갖 사람들을 만나면서 식당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보험 영업도 해본 제 눈에는 딱 보였어요. 이 여자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계속 사돈 어른들 좀 만나보자고 했죠. 그런데 왜인지 서연이는 계속 핑계를 대며 약속을 잡지 않더라고요.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좀 편찮으셨어요. 다음에 몸 좀 나으시면 그때 인사드릴게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러니까 이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 여자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저는 우리 아들한텐 차마 말을 못했어요. 괜히 제가 둘 사이를 방해한다고 생각할까 봐서였죠. 그래서 저는 이 여자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답니다. 마침 김장철이라 김치를 핑계로 삼기 좋았어요. 진우야, 서연이네 주소 좀 알려줄래? 김장김치 좀 갖다 드리려고. 사돈 어른 아프시다니까 김치라도 담가 드려야지. 엄마, 그냥 내가 갖다 줄게. 엄마 힘든데 왜 거기까지 가려고 해. 아니야, 내가 직접 가서 인사도 드릴 겸 가볼래.
앞으로 우리 사돈 될 뿐인데 얼굴은 봐야지. 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서연이의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마포구에 꽤 괜찮은 아파트더라고요. 적어도 돈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건 아니겠구나 싶어서 좀 안심했죠. 며칠 후 저는 김치통 2개를 들고 서연이네 아파트로 향했어요. 일부러 연락도 안 했어요. 깜짝 방문이라도 해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그 앞에 서연이가 서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니 이 아저씨가 진짜 내가 분명히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월급 받으면서 이것밖에 못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릎 꿇고 있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하더군요. 그 목소리는 차마 꿈에서도 잊어본 적 없는 죽은 제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세상에!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죠. 그 얼굴, 15년이란 세월이 핥히고 간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15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제 남편이었어요.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 분명히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진우 아빠? 진우 아빠 맞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절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말이죠. 미수가! 순간 김치통이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고 새빨간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전 그런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앞에 남편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15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제 아들의 약혼녀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말이죠.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저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꼭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5년 전 그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죠. 2008년 잊을 수 없는 그 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죠. 뉴스에서는 매일 리먼 브라더스가 어쩌고 서브프라임이 어쩌고 하는 말들이 나왔지만 전 그게 우리 가족과 무슨 상관인지 몰랐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중소무역회사는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요즘 경기가 안 좋던데 우린 괜찮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은 늘 그랬듯이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거래처들은 다 튼튼한 곳들이야.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작은 회사들이 망하면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되니까. 그런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주요 거래처 하나가 부도가 났고 연쇄적으로 다른 거래처들도 무너지기 시작했죠. 미수금이 쌓여갔고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해왔어요. 미수가 잠깐만 버티면 돼.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날로 초췌해져 갔어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에겐 이제 막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들 진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회사 계좌는 압류당했고 거래처 미수금은 7억, 은행 대출 5억,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사채 3억이었어요. 총 1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죠. 아빠, 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존심 강한 남편이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처음이었죠. 아니야, 진우야. 아빠가 다 해결할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이런 일은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야. 하지만 해결은커녕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강남의 50평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는 신림동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죠. 그나마 보증금도 겨우 마련한 거였죠.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위협은 날로 심해졌어요. 처음엔 회사로만 찾아오더니 나중엔 집까지 찾아오더군요. 아이, 박 사장 문 열어. 우리가 장난하는 줄 알아? 오늘까지가 약속이었잖아. 새벽 2시, 3시에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는 무서워서 제품에 파고들었고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죠. 엄마 무서워. 괜찮아, 진우야.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조금만 참자. 근데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진우가 학교에서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엄마, 학교 앞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어요. 아빠 찾는다고 하면서 저보고 아빠 어딨냐고 물어봐요. 무서워요, 엄마. 이 나쁜 놈들이 이젠 애한테까지 손을 대려고 하다니. 전 당장 학교로 달려가서 진우를 데려왔고 그날부터 진우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됐죠. 여보, 이렇게는 못 살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제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자주 집을 나갔죠. 어디 가냐고 물으면 해결책을 찾아보러 간다고만 했죠. 그러다가 2010년 3월 15일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남편의 얼굴이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도 지었죠.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수가,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미안한데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머리 좀 식히고 와야 좋은 생각이 날 것 같아. 왜 그때 그 말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3일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박성호 씨 가족분이신가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강원도 정선군 산골 도로 절벽 아래서 박성호 씨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완전히 전소된 상태인데 다행히 차량 근처에서 박성호 씨의 지갑과 휴대폰이 발견됐어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우리 남편이 죽을 리가 없어. 아직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진우도 키워야 하는데. 하지만 경찰은 결국 남편을 사망 처리했고 얼마 후 저는 시신도 없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죠. 장례식은 정말 이상했어요. 시신도 없는 장례식이라니. 빈 관에 남편 사진만 놓고 절을 받았죠.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3개월을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갔는데 어느 날 생명보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성호 고객님의 생명보험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총 5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5억. 그 돈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공허하더군요. 남편의 목숨값이 겨우 5억이라니. 이제 와서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했기에 저는 그 돈으로 사채 3억을 먼저 갚았어요. 그 무서운 사람들부터 떼어내야 했으니까요. 나머지 2억으로는 은행빚 일부를 갚고 나머진 개인회생 신청을 했죠. 진우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아빠가 없어도 우리 둘이서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열심히 일할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네, 엄마, 저 잘할게요.
아빠 대신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15살 진우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또 울었어요. 아빠를 잃고도 이렇게 의젓한 우리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불쌍해서 말이죠. 그렇게 저와 아들은 남편 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답니다. 빚은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살아야 했어요. 진우를 위해서라도 전 버텨야만 했죠. 우선 저는 동네 김밥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까지 출근해야 했는데 그마저도 김밥집 사장님이 제 사정을 불쌍하게 봐주셔서 일자리를 준 거였죠. 아주머니 힘들 텐데 할 수 있겠어요? 새벽부터 일해야 하고 일하는 내내 서 있어야 해요. 네,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집에 중학생 아들이 있거든요. 그 한마디에 사장님은 더 묻지 않았어요. 전 그런 사장님께 감사해서라도 열심히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쉴 새 없이 움직였답니다.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서 집에 가도 냄새가 안 빠질 정도였죠. 어느 날은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어서 저는 그냥 물집을 그대로 두고 일을 했죠. 지금도 그때 흉터가 팔에 남아 있어요. 그렇게 일해서 받는 돈은 한 달에 120만 원, 월세 50만 원 내고 개인회생 변제금 30만 원 내고 나면 딱 40만 원이 남았어요. 그걸로 두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했죠. 그런 형편에 진우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김밥집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모텔 청소였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20개 방을 청소해야 했어요.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묵고 간 방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욕실은 말할 것도 없고 침대 시트에 묻은 온갖 얼룩들과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들까지 치워도 끝이 없더군요. 그래도 모텔 청소 일당은 꽤나 짭짤했어요. 하루에 7만 원. 한 달이면 140만 원 정도를 더 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못 가 그것도 부족해졌어요. 진우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육비가 더 들기 시작했거든요. 수학 문제집, 영어 참고서까지 전부 다 돈이더군요. 그래서 또 시작한 게 주말 택배 상하차 알바였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죠. 아줌마, 거기 무거운 건 남자들이 할 테니까 가벼운 것만 옮겨요. 젊은 남자 알바생이 절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전 무거운 것도 다 날랐어요. 무게에 따라 일당이 달라졌거든요. 30kg짜리 쌀포대도 들었고 40kg짜리 사료포대도 들었죠. 그렇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어요. 특히 어깨와 허리는 말도 못하게 아팠죠. 그래도 참았어요. 저에겐 지켜내야 하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우가 고3이 되던 해 저는 결국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일만 하다 보니 몸이 견디지 못한 거죠.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하라고 했지만 전 거부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 집에 수험생 아들이 있어요. 입원은 못해요. 그냥 링거만 맞고 갈게요. 아주머니, 이러다가 큰일 나요. 지금 영양실조에 과로,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있어요. 최소 일주일은 쉬셔야 해요. 하지만 전 링거만 맞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진우한테는 엄마 감기 걸려서 병원 다녀왔어 라고만 했죠. 이런 저에게 주변에서 재혼하라는 권유도 많이 해주셨어요. 김밥집 사장님도 모텔 사장님도 심지어 친정 부모님도요. 미수가, 너 아직 젊잖아. 너 정도면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왜 그렇게 혼자서 고생하면서 살려고 하니? 진우도 나중에 대학 가면 독립할 텐데. 엄마, 전 재혼 생각 없어요. 진우가 성공할 때까진 절대 안 해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진우는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고 몇 년 뒤 사법고시에도 당당하게 합격했답니다. 그리고 작년 드디어 판사로 임용됐죠. 임용장을 받던 날 진우는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이제부터 내가 엄마 모실게. 엄마는 이제 일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게.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한참을 울었어요. 15년. 정말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진우를 보면서 버텼죠. 그리고 드디어, 정말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이 기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죠.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 아들이 판사가 됐다고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을 텐데. 근데 그런 남편이 살아있었어요. 15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는지,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는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더군요. 진우 아빠, 정말 당신 맞아? 대체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죠. 15년 전에 죽었다고, 절벽 아래서 불타버린 차만 발견됐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제 눈앞에 살아있다니. 그때 예비 며느리 서연이가 저희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아시는 거예요? 저는 서연이 말은 듣지도 않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갈수록 남편은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경비실 벽에 등이 닿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어? 15년 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미수가, 이건 내가 설명할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설명? 무슨 설명? 그동안 진우가 아빠 찾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그때 서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라니 무슨 소리세요? 저는 서연이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진우 아빠야. 15년 전에 죽었다고 했던 내 남편이라고. 그러자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요? 이 아저씨가 진우 오빠 아버지라고요? 그럼 15년 동안 죽은 척하고 여기서 경비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해 보였죠. 진우 아빠 대답해. 어떻게 된 거야? 왜 살아있으면서 연락 한 번 안 한 거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남편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의 주름진 눈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하더군요. 정말 미안해, 미수가. 사실 나 그날 정말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어. 나한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거든. 당신이랑 진우한테 짐만 되고 빚쟁이들은 계속 우리 가족을 괴롭힐 테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올 테니까 어쩌면 그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었지. 남편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막상 절벽 끝에 서니까 무서웠어.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차에서 뛰어내렸어. 차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불타버렸지만. 그래서 살아있으면 연락이라도 해야지. 우리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아? 어떻게 연락해? 이미 죽은 사람이 돼버렸는데. 보험금도 나왔다며. 만약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그건 보험 사기야. 당신이랑 진우까지 다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남편의 말엔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납득할 수 없었죠. 그럼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신분증도 없이 어떻게...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며 경비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 신분증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산속에서 며칠을 숨어 지냈어. 그러다가 강원도 시골 공사장에서 일용직을 구한다는 걸 봤지. 신분증 확인도 안 하고 현금으로 일당 주는 곳이었어.
우선 거기서 3년을 일했어. 김수철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거기서 숙소도 제공해줬고 먹을 것도 줬으니까 그럭저럭 살만했지. 그러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돈 좀 주고 김수철이라는 신분증을 만들었어. 그걸로 다른 공사장도 다니고 청소 일도 하고 그러다가 5년 전부터 여기서 경비원으로 하게 된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생각 안 했어? 진우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 그러자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매일 생각했어. 매일 밤 우리 가족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 내가 나타나면 당신한테 짐이 될 것 같았거든. 그게 당신이 생각한 최선이었어? 우리를 속이고 죽은 척하는 게?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적어도 당신이랑 진우한테 짐은 되지 않았잖아. 내가 없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던데. 진우도 판사가 됐다며. 정말 대견하더라. 뭐? 당신이 진우가 판사 된 걸 어떻게 알아?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한 달 전쯤 진우가 이 아가씨네 집에 왔을 때 봤어. 멀리서지만.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아저씨가 정말로 진우 오빠 아버지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자 신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그때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미수가, 이 아가씨랑 우리 진우 만나게 하면 안 돼.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 아가씨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다 봤어. 남편의 눈빛이 서늘해졌어요. 아가씨 지난번에 택배 잘못 배달됐다고 경비실에 와서 나한테 고함 질렀지? 어쩌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무시하고. 아저씨! 서연이가 남편의 말을 급하게 끊으려 했지만 남편은 계속 폭로를 이어갔어요. 특히 한 달 전엔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러웠는데 경비 아저씨가 청소 제대로 안 해서 넘어질 뻔했다고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었지? 그 때문에 나 임금도 삭감당했어. 그러자 서연이가 필사적으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전 그냥 안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에 남편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작은 수첩을 하나 꺼내더군요. 여기다 적어뒀어. 아가씨가 그동안 나한테 어떤 말 했는지. 나이 먹고 그것도 못해요. 돈 받고 일하는 거 맞아요. 다른 경비 아저씨들은 빠릿빠릿하던데 노인네라 그런가 영 일을 못하시네. 남편의 폭로가 이어지자 서연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미수가, 이 아가씨 이런 사람이야. 나 같은 경비원한테는 함부로 대하면서 판사인 진우한테만 착한 척하는 거라고.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서연아, 이 사람 말이 다 사실이니? 그러자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도 사람인데요.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아파트 주민들 전체가 다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질책을 좀 한 것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진우가 기분 안 좋을 때도 당신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거네요? 그건 다르죠. 그 말에 남편은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르긴 뭐가 달라.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자 서연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저씨, 지금 저랑 뭐 하자는 거예요? 진우 오빠 아버지라는 거 밝혀지니까 갑자기 아저씨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요. 난 당신 절대 내 시아버지로 인정 안 해. 그 말에 남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정하고 말 것도 없어. 아가씨는 절대 우리 아들의 짝이 될 수 없으니까. 사실 나 아가씨가 밤마다 남자들 바꿔가며 만나는 거 다 봤어. 순간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당신 같은 천박한 여자한테 우리 아들 절대 못 줘. 그러자 서연이는 발악하듯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야. 이 아저씨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설마 지난 15년 동안 어머님을 속여온 이 사람 말 믿으시는 건 아니죠?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정 못 믿겠으면 CCTV까지 보여줄 수 있어. 여기 아파트 입구 CCTV에 다 찍혀 있을 테니까. 저는 긴가민가 했어요. 남편이 15년 동안 우리를 속인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서연이의 반응도 수상했죠. 그때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미수가, 같이 관리사무소에 가보자. 직접 확인해보면 알 거야. 그러자 서연이는 펄쩍 뛰며 저를 말리더군요. 안 돼요. 왜 남의 사생활에 그렇게 캐고 들어요? 이건 인권 침해예요. 그 모습에 수상함을 느낀 저는 서연이를 무시하고 남편과 함께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가지 마세요, 어머님. 서연이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잠시 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게 해주더군요. 이어서 화면에 나타난 영상들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일주일 전 영상에 서연이가 40대로 보이는 남자와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더군요. 그리고 5일 전에는 또 다른 남자와 함께였고 3일 전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함께였죠. 그리고 바로 어제는 50대 중년 남자와 함께 새벽 2시에 들어와 아침 7시에 나가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관리사무소 여직원이 다소 민망한 표정을 짓더니 이런 말까지 해주더군요. 사실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좀 있었어요. 1102호에 사는 젊은 여자분이 남자들을 너무 자주 바꿔서 만난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술집 다니는 아가씨 같더라고요. 순간 저는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세상에, 그럼 우리 진우는, 우리 아들은...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야, 지금 당장 서연이네 아파트로 와. 급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일하는 중인데? 당장 와! 네가 꼭 봐야 할 게 있으니까! 제 목소리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진우는 곧장 온다고 했고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진우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는 어딨어요? 그때 서연이가 쭈뼛거리며 나타났어요. 진우 오빠. 진우가 서연이를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뭐야. 난 또 엄마가 급하게 오라고 해서 너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았잖아. 그때 저는 얼른 진우의 손을 잡고 CCTV 영상 앞으로 끌고 갔어요. 진우야, 네가 직접 봐야 해. 서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다시 틀어줬고 그걸 보는 진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죠. 이게 대체 뭐예요? 서연아, 이게 다 뭐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진우에게 매달리더군요. 오빠, 이건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뭘 설명해? 나 몰래 이렇게 많은 남자들 만나놓고?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정체가 뭐냐니? 오빠, 나 서연이야. 오빠가 사랑하는 서연이.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여자 술집 여자랜다. 순간 관리실이 조용해졌어요.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뭐라고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서연이가 술집 여자라고요? 그러자 관리실 여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동네엔 이미 소문이 쫙 퍼졌어요. 낮에는 집에서 자고 밤에는 화장 진하게 하고 나가는 거 아파트 사람들이 다 봤어요.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야, 설마 서연아, 이게 사실이야? 서연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는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안면을 바꾸면서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아이씨, 들켰네. 거의 다 넘어왔는데.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이를 봤어요.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서연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혀를 차더니 관리실 한켠에 서 있던 제 남편을 향해 빽 소리를 질렀죠. 아이, 진짜 짜증나.
이게 다 아저씨 때문이잖아. 당신이 뭔데 남의 일을 참견해? 당신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망쳤잖아. 그 순간 진우가 서연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파트 경비원인 줄 알았을 진우는 잠시 후 점점 눈이 커지더니 결국 얼음처럼 굳어버렸죠. 저분은 설마... 남편과 진우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핏줄은 속일 수 없었죠. 진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빠?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힘겹게 말했어요. 진우야, 아빠 맞아요? 말도 안 돼. 아빠는 분명 15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스러움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어요. 죽었다고 했던 아빠가 여기서 경비원을 하고 있었다고요? 진우는 충격이 컸는지 순간 비틀거렸고 전 급히 진우를 부축했죠. 진우야, 괜찮아? 진우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엄마. 죽은 줄 알았던 아빠는 살아있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는 꽃뱀이었는데.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진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15년 동안 죽은 척하고 계시면서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더 나타날 수 없었어. 그런 게 변명이 돼요? 우리를 버리고 혼자 편하게 사신 거잖아요. 진우의 절규에 서연이는 갑자기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네. 보험 사기꾼의 아들이 판사라니. 오빠, 만약 이 사실이 법원에 알려지면 오빠 개망신 나가는 거 아니야? 닥쳐!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줌마,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실속을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내 입 맞고 싶으면 돈 내놔요. 한 달에 500만 원. 그럼 입 꼭 다물고 있어줄게. 그러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서연이에게 다가갔어요. 너 어린 년이 보자 하니까 감히 내 가족을 협박해? 내가 이런 꼴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그런데도 서연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겨우 경비 주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아들 발목이나 잡는 주제에. 저는 서연이의 말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어요. 실제로 보험 사기는 중범죄였고 만약 이 사실이 소문나면 아들의 앞길에 방해라도 될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진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날 상대로 협박이라? 참 재밌네.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서연이에게 보여줬어요. 넌 내 여자친구라는 게 내가 항상 녹음기 켜고 다니는 것도 몰랐냐? 지금까지 대화 전부 다 녹음됐거든. 너 협박죄로 고소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야. 게다가 너 여태까지 술집 다니면서 날 속였지? 이것도 혼인빙자 간음죄의 사기죄야. 서연이는 완전히 사색이 되어 진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응? 하지만 진우는 서연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듣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말에 서연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꽁무니를 빼고 관리사무소에서 도망쳐 나갔어요. 그리고 관리실 안에는 저와 진우 그리고 남편만 남아 있었죠. 남편은 조심스럽게 진우에게 다가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진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진우는 남편을 향해 손을 들어 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듣기 싫어요. 15년 동안 죽은 척하고 계셨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그러더니 진우는 저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어요. 엄마 가요. 진우는 제 팔을 가볍게 잡고는 관리사무소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남편이 뒤에서 불렀지만 진우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그렇게 서연이 사건이 마무리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우리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진우는 매일 법원에 출근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 보였고 저는 15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그 사이 남편은 때때로 저희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인터폰으로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모른 척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집 앞에 귤 한 봉지를 두고 가거나 짧은 편지를 남기고 가기도 했죠. 여보, 정말 미안해.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진우 엄마, 당신이 좋아하던 귤 사왔어. 몸 건강히 챙겨. 오늘 진우가 법원에서 나오는 걸 멀리서 봤어.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그런 편지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될수록 진우도 복잡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가 퇴근하고 와서는 현관 앞에 놓인 귤봉지를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엄마, 아버지 또 왔다 갔나 보네요. 진우의 목소리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분노도 서운함도 그리고 어쩌면 그리움도 있는 것 같았죠. 그냥 버리자. 제가 말했지만 진우는 귤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날 밤 진우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미워하고 싶지만 그래도 혈육이라는 끈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는 그런 복잡한 마음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진우가 퇴근하고 와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15년이에요, 엄마. 그 긴 세월을 저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요. 매년 기일에 성묘도 가고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근데 알고 보니 멀쩡히 살아서 남의 집 경비원을 하고 있었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나왔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남편에 대한 감정이 너무 복잡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진우야. 미워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분명히 잘못한 사람인데. 그래도 15년 동안 내 가슴 속에서 살아있던 사람이라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남편이 서 있었죠. 손에는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미수가, 진우 집에 있지? 잠깐 볼 수 있을까? 뭐하러 왔어요? 남편이 비닐봉지를 제게 건넸어요. 열어보니 두꺼운 봉투가 들어있었죠. 이게 뭐예요? 15년 동안 경비원 하면서 모은 돈이야. 3천만 원 정도 돼. 이거라도 받아줘.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저는 즉시 그 봉투를 돌려주려 했어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제발 이거라도 받아주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 이 돈 다 우리 주면 당신 어쩔 건데요? 제 말에 남편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 같은 죄인은 어디 가서 확 죽든지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렇게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뒤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돌아봤죠. 진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15년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아버지랑 축구하고 등산 가고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전 혼자 뒤에서 울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왜 그때 저희랑 함께 있지 않으셨어요? 왜 혼자 도망가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전 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버지가 알기나 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진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때 아빤 정말 겁쟁이였어. 너까지 힘들게 할까봐. 내가 감옥에 가서 전과자가 되면 네 삶도 같이 망가질까봐 그래서 그랬어. 그래도 함께였으면 좋았을 거예요. 진우가 남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어깨를 감쌌어요. 정말
정말 괜찮겠니? 아빠 같은 사람이. 괜찮아요. 아버진 제 아버지니까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15년 만에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저희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거실에서 어색하게 앉아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진우는 여전히 남편에게 차갑게 대했지만 아예 피하진 않았어요. 가끔은 같은 공간에 앉아 무언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진우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어요. 같은 법원에서 일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였죠. 진우가 지은 씨를 소개해줬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엔 정말 진실한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지은 씨는 서연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명품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었죠. 첫 만남 때부터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음식을 만들어주면 어머님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라며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무엇보다 진우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죠. 어머님, 진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일에 대해서도 정말 열정적이고 저도 오빠를 보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지은 씨의 말을 듣는데 진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 때문에 상처받았던 진우가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죠. 그 뒤로 3개월 후 진우는 지은 씨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청첩장을 만들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행복한 준비들을 하는 진우를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진우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엄마, 아버지도 제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호적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나타난다면 큰 소동이 벌어질 게 뻔했죠. 진우야, 그건 좀 복잡한 문제야. 아버진 모두에게 죽은 사람이잖니. 알아요, 엄마. 하지만 이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계속 그림자 속에서만 살 순 없잖아요. 진우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곤 있었거든요. 이대로 계속 숨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의 보험 사기가 밝혀진다면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15년이나 지났지만 사기는 사기였으니까요. 진우야, 근데 아버지가 처벌받을 수도 있어. 보험 사기는 큰 죄잖아. 그런데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다행히 아버진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사기죄는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거든요. 아버지 사건은 이미 15년이나 됐으니까 이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진우의 말에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가만히 있을까?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양심상 보험사에 돈을 돌려줘야 해요. 아버지가 받았던 사망보험금 5억 원 다시 돌려드려야죠. 아니 5억이라니 그 큰 돈을 어떻게... 제가 대출받아서 갚을게요. 다행히 제가 판사 신분이니까 대출 한도도 높고 지은이도 변호사라 수입이 괜찮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진우의 결단력 있는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아들을 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운지 모르겠더군요. 며칠 후 진우는 정말로 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죠. 처음에는 보험회사에서도 황당해했지만 진우가 성의를 보이며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하자 원만하게 해결됐어요.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처럼 찾아왔을 때 진우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아버지,
이제 떳떳하게 사세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보험금도 다 돌려드렸으니까 더 이상 숨어 살 필요 없어요. 남편은 진우의 말을 듣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죠. 진우야, 아빠 때문에 네가 이런 큰 빚을 져야 하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제 결혼식에도 오실 수 있잖아요. 남편은 복잡한 감정에 목을 놓아 울었어요. 15년 동안 숨어 살면서 쌓인 모든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정말 고맙다. 아빠가 정말 면목이 없구나. 그렇게 남편은 15년 만에 자신의 진짜 신분을 찾게 됐어요. 물론 주민등록 복구며 각종 서류 정리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그래도 이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진우의 결혼식 날이 됐어요. 남편은 양복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진우의 결혼식에 참석했죠. 물론 친구들이며 친척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하니 두려울 것이 없었답니다. 15년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기억을 잃어서 그동안 연락을 못했어요. 어머 세상에, 그래도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살아계셔서. 사람들은 대부분 놀라면서도 축하해줬어요. 물론 몇몇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진우가 판사고 지은씨도 변호사인 만큼 크게 문제 삼진 않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남편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나 같은 사람 다시 받아줘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 가족이잖아. 물론 남편이 큰 죄를 지은 건 맞아요. 보험 사기도 사기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것도 잘못이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가족인 것을. 결국 저는 남편을 감싸 안아주기로 했어요. 남편도 그동안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때 남편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건 진우가 5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우리 셋이 놀이공원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나 사실 15년 동안 이 사진만 보고 살았어. 매일 밤 이 사진 보면서 당신이랑 진우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 우리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 특히 진우 생일날이면 혼자 케이크 사서 촛불 켜놓고 생일 축하한다 진우야라고 중얼거렸어. 그럼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거라고, 당신이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남편도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때 남편은 그 낡은 사진을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야 이 사진 속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네. 정말 늦었지만 말이야.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갑고 거친 그 손에서 15년간의 고독과 그리움이 느껴졌죠. 우리 이제 다신 헤어지지 말아요. 그렇게 우린 마침내 진정한 화해를 이뤘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사랑은 더 깊어졌답니다. 여기까지 제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땐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아픔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거든요. 매일 밤 홀로 울던 날들, 진우를 키우면서도 아이 아버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며 원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체념했던 그 절망적인 시간들을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건 그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어두운 터널도 끝이 있고 아무리 긴 겨울도 봄이 온답니다. 저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던 때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걸 이젠 알 것 같아요. 저처럼 15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언젠간 따뜻한 햇살을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도 분명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진우와 지은이 그리고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라도 저희 가족 더욱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앞으로는 웃음이 더 많은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